예, 방금 소개받은 원광대학교에 있는 강연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디지털 포스트 휴먼 시대와 문화 이렇게 정했는데 외국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움을 혹시 느끼실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디지털 포스트 휴먼 시대에 문학이 과연 현재의와 현재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목차를 2개만 정해봤습니다. 예, 강연 첫머리에 일단 제가 시를 일부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제 시가 아니고요. 김광규 시인의 작품입니다. 일찍부터 우리는 믿어왔다. 우리가 하느님과 비슷하거나 하느님이 우리를 닮았으리라고.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모양으로 인형과 훈장과 무기를 만들고 우리의 머리를 흉내내어 교회와 관청과 학교를 세웠다. 여기서의 우리는 우리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등한 생명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고 여러 과학 문명 기술을 발전시켜 왔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마 비슷할 거야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았고요. 심지어는 조금 건방지게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닮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중심주의의 그런 사고를 인간이 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고등한 생명체로서의 사회를 만들어 살아가면서 인형과 훈장과 무기도 만들고 또 교회와 관청과 학교를 세우기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등한 생명체로서 인간 중심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혹은 인본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가 나오는 이 김광규 시인의 도다리를 먹으며라는 아주 널리 알려진 작품인데요. 그 시에 제가 일부분을 아날로그는 말하자면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나 다 물질을 세는 물질을 규정하는 단위인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가령 옛날에 우리가 가정에서 보던 TV는 뒤통수가 볼록하게 나온 그 브라운관이 있는 그런 TV였죠. 지금은 그런 TV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너무 가볍고 아주 큰 벽에 걸 수도 있는 액자처럼 그런 TV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는 우리들 음악 같은 것을 레코드나 CD 같은 데 담아서 우리가 음악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컴퓨터 파일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관에 가서 그 필름을 현상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모두가 갖고 계신 휴대폰이 이 카메라 기능도 훌륭하게 해내면서 내가 사진을 잘 찍었는지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눈을 감았는지 뭐 이런 것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사진을 프린트로 얼마든지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 자체도 획기적이지만 속도도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그래도 컴퓨터를 좀 빨리 접한 편인데요. 제가 89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그 당시에 월급을 다 쓸어 넣어서 한 달 월급을 다 쓸어 넣어서 컴퓨터를 샀는데 그 컴퓨터가 XT 컴퓨터였습니다. 모니터는 물론 흑백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 XT가 이제 286, 386, 486, 펜티엄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서 엄청난 그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하는 그 슈퍼컴퓨터도 나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이 사회가 결국은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인간이 이 지구의 중심을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오랜 세월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이 인간 중심주의, 줄여서 인본주의, 그리고 외국어로 휴머니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휴머니즘의 시대가 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포스트 휴먼입니다. 한마디로 휴머니즘,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이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의 출현으로 인해서 인간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라는 말이 원래 뒤에 이런 뜻인데, 즉 휴먼 뒤에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그 휴머니즘의 세상, 뒷세상을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즘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 휴머니즘의 세상을 만든 것, 그 기술이 바로 디지털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먼 시대는 인본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생명공학, 로봇공학, 이런 획기적인 발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습니다. 휴먼과 포스트 휴먼이라는 대립항이 말하자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간 중심주의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간이 이루어온 여러 문화예술의, 예를 들어 문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과 같은 그런 예술의 정전으로서의 지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술작품 하면 굉장히 수준이 높고 고학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예술작품이라는 명칭보다 콘텐츠라는 명칭이 훨씬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뭐 항구적이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그동안 지내왔는데, 이제는 콘텐츠라는 용어가 일반화되면서 콘텐츠의 소모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실제와 가상의 부분도 점점 모호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우리가 인간이 편하자고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인간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풍요를 누리면서 살자라고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내는 이 마당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날보다 정말 더 행복해진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옛날보다 더 행복해진 것 같지가 않아요.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쫓기게 되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서 한 30여 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1년에 논문 한 편 썼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한 편 갖고 안 돼요. 몇 편 써야 됩니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논문 한 편을 쓰려면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을 막 뒤지고, 그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또 다른 그 자료가 있는 다른 도서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도 가야 했고,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를 클릭 몇 번을 하면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의 자료들을 제가 그냥 제 연구실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 더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편해진 게 아니라 논문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과학 문명을 인간이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풍요롭고 행복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이 인공지능까지 나온 이 세상에 인간은 정말 더 풍요롭고 행복해졌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생각하면 어쩐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왠지 좀 불안하고. 그래서 이 아날로그에 비해 디지털이 속도와 정확성의 장점을 갖고 있고 효율과 개량의 편리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초고속, 최첨단 이런 속도와 정확성이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속도에서 벗어난 어떤 사유의 깊이와 개량화를 벗어난 구체적인 질감까지 디지털이
담보하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도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시대가 우리 사회에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가 이미 디지털 시대의 한복판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자, 이 영화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SF, 미래 사회를 그린 영화들입니다. 이 블레이드 러너는 SF의 어떤 고전처럼 여겨지는 작품인데요. 인간과 그리고 사이보그가 출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터미네이터는 뭐 선생님들 잘 아실 겁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아주 근육질의 남자가 등장을 해서 미래 사회에서 온 로봇과 싸우는 그런 영화잖아요. 로보캅은 보통 생긴 모습 자체가 로봇인 것 같기도 하고 인간 같기도 한 그래서 경찰입니다. 그래서 그 로보캅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이고요. 매트릭스는 아예 컴퓨터의 가상 공간을 무대로 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아이로봇은 인간과 로봇이 협력을 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설정을 갖고 있고요. 트랜스포머는 정말 황당한 그런 설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지금 창밖에 막 자동차들이 오가잖아요. 저 자동차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교통수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자동차들이 사실은 외계에서 온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변신 로봇을 많이 갖고 놀잖아요. 저 자동차들이야말로 다 변신 로봇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상상력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과 기계, 그러니까 컴퓨터일 수도 있고 사이보그일 수도 있고 로봇일 수도 있는 인간과 기계의 대립이나 공존이나 갈등이나 충돌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상상력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영화들이 지금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인간의 상상력이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디지털 시대에 이런 미래 사회의 상상력을 이끌어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이야말로 읽거나 쓰는 그런 수고를 요구하는 그런 예술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은 오랜 세월 작가가 글을 써서 책으로 출간을 하면 독자들이 그 책을 구입해서 책을 읽는 그러한 유통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학이 이제 죽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일찌가 않지 1990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엘빈 커넌이라는 외국 학자가 쓴 책인데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1999년이지만 원래 이 책이 나온 것은 1990년입니다. 근데 엘빈 커넌이 문학이 죽을 거다라고 진단을 한 그 예측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이제 세계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 이전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설책도 읽고 시집도 읽고 그렇게 문학 예술을 향유해 왔는데 텔레비전이 가정마다 보급되니까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냥 텔레비전 앞에 빠져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책을 읽겠냐는 거죠.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은 문학의 유통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읽거나 쓰는 수고를 요구하는 이런 방식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이제 세상은 점점 그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 문학은 죽을 거다. 이런 진단을 1990년에 이 엘빈 커널이라는 학자가 하게 됩니다. 여기 텔레비전과 공존할 수 있는 문학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왔기는 했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문학에 기반한 언어에 대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거다. 여기 다 우리 전주 문인협회 회원들이시잖아요. 저도 문학으로 먹고 사는 대학 교수잖아요. 이런 진단을 들으면 좀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학이 그럼 죽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엘빈 커런의 진단이 딱 들어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도서 출판 문화도 많이 바뀌게 될 거다라는 진단도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돌이나 대나무 쪽에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도서라는 것을 만들어 왔는데 그 도서가 이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종이를 발명하고 종이에 인쇄술을 입혀서 책이라는 걸 만들어 왔는데 이제 문자에서 영상으로,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실물에서 사이버로, 인쇄문화에서 컴퓨터 문화로, 도서 문화에서 인터넷으로, 독자에서 네티즌으로, 글자에서 비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인문주의에서 기능주의로 이렇게 세상이 점점 변하게 될 거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아니라 신세계일 거다. 멋진 신세계일지 모르나 그 멋진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왠지 무섭다, 무서운, 그리고 멋진 신세계다라는 그러한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1999년에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1990년대에 문학은 위축될 것이고 문학은 죽을 것이고 도서 출판 문화도 싹 바뀔 거다라는 그런 진단이 일찌감치 있었다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한 바탕에 바로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디지털 기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이 영화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천녀유원, 선생님들 아마 천녀유원 그 청소년 시절에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때 봤는데요. 왕주연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홍콩 그 영화 배우가 그 당시 청소년들에게 스타로 대접을 받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장국영이잖아요. 그런데 왕주연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 영화 속에서 왕주연은 괴물입니다. 괴물과 인간의 사람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물론 상상의 세계가 가능하게 만든 거죠. 이 영화는 또 조금 다른 영화인데 이 사람이 니콜라스 케이지이고 이 사람이 맥라이언인데 니콜라스 케이지도 인간이 아닙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천사예요. 근데 천사가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느님한테 빕니다. 나 인간이 되게 해달라. 나 인간 여자와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래서 하느님 기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인간이 돼요. 그러면 이 영화는 해피엔딩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 영화는 그렇게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이 천사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인간이 됐지만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자는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이 두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되려고 하고 인간을 꿈꾸는 괴물이나 또는 천사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과 사랑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로봇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바이센타니얼맨은 200년의 사나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200년이라는 것은 이 로봇의 수명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로봇은 에너지만 주입해주면 수명이 영원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또 인간을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로봇의 본명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처럼 생로병사, 그러니까 늙어서 병들어 죽는 그런 운명을 택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요 AI는 AI 이렇게 글자지만 요 글자가 요 I의 모양을 띠고 있잖아요. 이 AI도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떤 부부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사고로 그만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이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서 오랫동안 깨어나지 않는 환자를 우리가 코마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코마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하루하루가 삶이 피폐해지겠어요. 그런데 미래사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느 날 이러다가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입양이라도 하자. 우리 친자식은 저 병원에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 입양을 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누구로 했냐면은 로봇으로 만들어진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런데 로봇으로 만들어진 아이니까 얼마나 부모한테 잘 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부모한테 잘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다시 웃음도 찾고 다시 가정에 활기를 띠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그 인간 아이, 그 아이가 깨어납니다. 깨어나니까 이 부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그동안 입양을 해서 그 부부를 기쁘게 해줬던 그 로봇 아이를 그냥 갖다 버립니다. 인간이 아니니까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이 아이. 그러니까 이 로봇 아이가 막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이 부모님이 나를 왜 버렸지? 내가 왜 버려져야 하지? 로봇이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영화가 바로 AI입니다. 자, 이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인간이 되고 싶은 동물이나 귀신 등의 모티브가 주 상상력을 이루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인간이 되기를 꿈꾸는 또는 인간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로 인해서 인간과 갈등을 겪기도 하는 대상을 동물이나 귀신이 아니라 컴퓨터나 로봇으로 바꿔서 상상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 곰이 인간으로 변해서 그 웅녀의 자손들 아닙니까?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느 나라나 이렇게 인간을 꿈꾸는 동물의 설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단군 신화도 인간을 꿈꾸는 곰과 호랑이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를 꿈꾸어서 마늘과 쑥을 두고 100일 동안 동굴에 가서 햇빛을 100일 동안 안 보면 인간이 될 거다 그랬는데 호랑이는 그걸 못 견디고 뛰쳐나와서 인간이 되지 못했고 곰은 그걸 잘 참고 견뎌서 드디어 인간으로 환생을 했고 그 인간으로 환생을 한 그 인간 여성으로 환생을 한 그 웅녀와 그 환웅의 아들, 환인의 아들 환웅,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우리들의 이 옛날 그 구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이다. 이게 바로 단군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전형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의 상상력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을 꿈꾸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인간을 꿈꾸는 대상이 동물이나 귀신이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나 로봇으로 바뀌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간과 자연의 대립이나 공존이나 갈등이나 충돌이 인간과 기계의 대립이나 공존, 갈등, 충돌로 변화해 왔다 하는 이야기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미 디지털 시대의 상상 속에 살고 있는 아날로그 시대가 이미 지나고 디지털적인 상상력을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식의 사고 속에서도 컴퓨터는 여전히 인간처럼 사유하고자 하고 로봇도 역시 인간답게 살기를 꿈꾸는 그런 영화들이 또는 그런 소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아까 얘기한 그런 문학은 살아남을 거냐? 문학은 이 디지털 시대에도 말하자면은 그 존재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진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디지털 기술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아날로그를 꿈꾼다라는 그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세탁기는 그냥 버튼 누르고 세탁을 하는 그런 간단한 기능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세탁기는 놀랍게도 더러움의 정도에 따라 그 세탁기가 스스로 얼마나 빨래를 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인공지능 세탁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세탁기는 그냥 작동하는 세탁기였다면 지금의 세탁기는 애벌 빨래도 하고 그리고 다시 잘 빨기도 하고 헹구면 몇 번 하기도 하고 그 세제는 얼마나 투입하고 이런 것을 전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세탁기라는 기계가 세탁을 하지만 인간이 빨래를 하는 것만큼 섬세하게 빨아내는 방향으로 이 세탁기가 발전해 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디지털 기술은 역설적으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날로그를 지향합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 속에서 아날로그를 꿈꾸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디지털 시대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컴퓨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모든 걸 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정보는 당신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손가락 끝이 의미하는 것은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가락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결국 인간의 사유가 아니냐, 인간의 판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인간을 꿈꾸거나 또는 인간과 대립하는 컴퓨터나 로봇도 말하자면 아날로그를 꿈꾸는 디지털 시대의 역설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체코 출신의 작가인데 활동은 프랑스에서 하고 있어요. 이 쿤데라가 쓴 소설 중에 느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두껍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지금 도서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 밀란 쿤데라가 이 느림이라는 이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림이라는 소설의 앞에 장면이 뭐냐면은 폭주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 요즘에는 이 오토바이 폭주족 문제가 이제는 좀 지나간 느낌이지만 한때 사회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막 굉음을 내면서 막 그 거리를 무법으로 질주하는 그 10대 청소년들이 폭주족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옛날에 청소년들이 그 꿈이 뭐냐면은 돈을 벌어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거였다고 해요. 근데 오토바이를 구입을 하면 오토바이 핸들에 이렇게 거울이 달려 있어요. 왜 거울이 달려 있는 이유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처럼 말하자면 주변 상황을 잘 체크하면서 운전을 하라고 거울이 달려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거울부터 딱 떼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 오토바이를 타면 속도를 못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거나 살거나 그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나는 달릴 뿐이다. 이게 폭주족의 모토예요. 폭주족의 어떤 슬로건입니다. 이 작품에도 그 폭주족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한탄을 합니다. 어찌하여 느림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렸는가. 아, 어디에 있는가 옛날에 그 한량들은, 미녀들 속의 그 게으른 주인공들, 이 방앗간 저 방앗간을 어슬렁거리며 총총한 별 아래 잠자던 그 방랑객들은 시골길, 초원, 숲속의 빈터, 자연과 더불어 사라져 버렸는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바로 디지털 시대가 속도를 무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휙휙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에 뒤처지면 모든 것에서 뒤처진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쿤데라는 이 소설에서 왜 느림의 즐거움이 사라졌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느림의 즐거움은, 이 즐거움은 게으름 빈둥거림과는 다른 것이고 그것은 마치 신들이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에서 쿤데라가 실존 수학의 방정식이라는 되게 어려운 얘기가 별것도 아닌 그런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느림의 정도는 기억의 강도에 정비례하고 빠름의 정도는 망각의 강도에 정비례한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느림은 기억과 비례하고 빠름은 망각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거 간단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뭔가 옛날에 겪었던 어떤 것을 이렇게 떠올리려고 하는데 잘 안 떠올라요. 옛날에 기억이 희미해서. 그래서 그 기억을 자꾸 되살리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느림은 기억과 비례한 거죠. 그러다가 또 반대로 길을 가다가 옛날에 별로 안 좋았던 일이 떠올라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 이렇게 빨리 그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어서 그걸 빨리 떨쳐내고 싶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결국은 느림은 기억과 비례하고 빠름은 망각과 비례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느림과 기억이 짝을 이루고 있고 빠름과 망각이 짝을 이루고 있다면
오늘날의 이 속도, 이 디지털 기술이 나온 디지털 포스트 휴먼 시대의 속도는 점점 우리를 망각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소설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정록 시인의 더딘 사랑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모든 게 순간이었다고 말하지 마라. 달은 윙크 한 번 하는데 한 달이나 걸린다. 예, 자, 이게 달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초승달에서 시작해서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하얀 달로 금음달로 이렇게 순환하는 게 이 달의 모양이 변하는 주기잖아요. 그런데 보름달이 다시 보름달이 되기까지 한 달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초승달이 점점 크게 보름달이 됐다가 또 이렇게 금음달이 됐다가 하는 순환을 이렇게 눈을 깜빡하는 그 윙크로 본 겁니다. 윙크 한번 지금 해보세요. 윙크. 눈을 한번 감았다 뜨는 것처럼 이렇게 달의 모양이 변하는데 윙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몰래 주고받는 신호잖아요. 그런데 달은 윙크 한 번 하는데 한 달 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윙크 한 번 하는데 한 달 걸리려면 손 한 번 잡아보려면 아마 석 달 열흘을 걸릴 거고 한 번 안아보려면 아마 몇 년, 1년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런 느리고 더딘 그런 사랑을 하라고 그러면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 같아요. 이정록 시인이 말하는 더딘 사랑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더디게 느리게 진행되는 사랑이야말로 사랑이 더 완숙하고 사랑이 발효하는 그런 시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어떤 성서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달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달팽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움직임이 느린 그런 생명체로 흔히 언급되는 그런 동물이지요.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달팽이는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그런 천천히는 처음 볼 만큼 천천히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서였습니다. 정현종 시인이 보기에는 우리는 달팽이가 느려 터졌다고 비웃지만 그러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그 달팽이의 속도야말로 우리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성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현종 시인의 이 작품도 결국 속도, 빠르기가 능사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간이 더 풍요롭기 위해서 디지털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래서 마침내 인공지능까지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의 시대에서 이 디지털 기계 중심의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가 돼버렸는데, 자, 우리는 지금 얼마나 더 그럼 행복해졌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학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은 우리 현실 삶의 결핍과 그리고 꿈꾸기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모든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비록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이 따분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홍영철이라는 시인의 꿈곁에서라는 시인데요. 그 뒷부분 그 세 줄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꿈은 허전하다. 그래서 꿈은 꿈. 그래도 꿈은 꿈. 말장난 같은 이야기인데요.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깨고 나면 꿈속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깨고 나면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